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소라 공작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녹화 중에도 계속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급하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우리의 팬이 있습니다. 방금 전 동남아 연구,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오신 우리 호재 분 작가님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호재입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준비한 책은요, 최근에 그랑아리에서 출판했습니다. 구로카와 유지라고 하는 일본의 외교관이 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에는 관련 책들이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때마침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에게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본다. 호재,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일본 사람이 우크라이나나 동남아시아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실 한국인이 세계를 직접 해석한 시기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제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외교관들이 이미 1800년대 유럽을 전 세계를 나가서 현지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차근차근 수집해 왔고, 그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외무성 중심으로 쌓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작가분도 이제 외무성 출신이기 때문에 그 외무성에 쌓였던 100년 이상의 정보들을 차근차근 자기가 해석하고, 그걸 역사서로 이제 꾸민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단순히 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이제 러시아와 유럽까지도 관심의 폭이 오랫동안 뻗어 있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만 따로 연구하시는 분이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전 오늘 그래서 호재 작가를 모시며 느꼈던 게, 그렇다, 이름은 알지만 전공자가 없는 바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동남아였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였고, 또 그런 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본 책을 본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호재 작가 어떻게 봤습니까, 이 책을요? 사실은 아까 재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유럽의 민족 하면은 뭐 라틴, 게르만, 슬라브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슬라브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 혁명사 중심으로 배운 게 다기 때문에 그들의 소소한 뭐 이제 인종적, 문화적, 민족지향적인 역사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일본 사람 특유의 그러한 문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정리가 잘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한국 사람이 읽을 때 쉽게 체제가 이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러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볼 때는 좀 빈 곳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저는 하나하나 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1년의 강의를 해도 끝나지 않을 게 한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 이번 5번째 우리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역사, 슬라브인들의 역사를 한번 우리 호재 작가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나씩 풀어나갈까 합니다. 이 책을 처음 보면서 슬라브인들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슬라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슬라브는 이제 우리가 러시아랑 보통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민족일 거다, 동유럽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슬레이브랑 연관이 됐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몽골에 대한 이해는 조금 있으니까 몽골족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혹시 슬라브가 아닐까, 뭐 이런 사실 이상한 상식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찬란하고 화려했던 역사가 당연히 있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라브하고 슬레이브, 이게 같은 어원일까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같은 어원이 맞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러시아 제외 사람들은 이게 워낙에 노예로 많이 잡혀서 팔려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뭐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브인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슬라브족이 성장을 하고 지배를 받았음에도 동쪽 유럽의 지배적인 세력이 된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도 신비한 현상이라고 묘사를 하지요. 사실 되게 역설적인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슬라브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되게
그 뭐랄까 변방 그리고 좀 거친 야만인들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로 슬라브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쯤 됩니다. 올려봐야 그 정도고 사실 좀 이렇게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거의 고려 시대쯤 되는 뭐 키예프 루시 공국이 되어야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근데 이 책은 재미있는 발상을 합니다. 이 책의 출발은 바로 스키타이에서 출발을 한 것이었죠. 맞습니다. 스키타이랑 슬라브랑 연결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시작이 스키타이일까? 스키타이는 우리가 알기는 이제 스테츠원을 중앙아시아를 휩쓸던 중앙아시아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상당히 서유럽 쪽에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받았나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땅 일부가 스키타이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스키타이는 그리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 흑해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하는 거대한 초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맞죠. 두 번째로 뭐냐면 스키타이는요, 야만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실제 민족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스키타이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인즉슨 스키타이하고 그들의 일파가 사르마트인들이 서기 3세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잘 아는 그 흉노에 그 관련 있는 훈족, 네. 훈족의 대이동이 쫙 있으면서 이 지역이 한 번 더 엎어지죠. 그 일부가 스키타이의 일부가 남아 있었고 그들이 결국은 슬라브인들이 되었다는 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논리이죠. 아, 이제 강한 것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고 실제로 일부는 스키타이와 훈노와 혹은 이 슬라브족이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다면은 근데 그게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맞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 관계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굳게 특히 소련 시절에 스키타이 슬라브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키타이의 영토가 우크라이나부터 동쪽으로는 북경까지 가요. 그게 소련의 영토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은 저는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 박물관에 가보시면 유라시아 문화를 설명할 때 스키타이로 모든 게 다 귀결되더라고요. 그렇죠. 스키타이는 사실 위대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을 탄 오랑캐의 이미지가 똑같은 스키타이의 이미지가 동쪽에서는 흉노, 서쪽에서는 그 스키타이라고 하는 두 축이 몇천 년간 이어져 왔었고 나중에 흉노에서 몽골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목 체계가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이다. 네. 글쎄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역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키예프 러스 공국.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몽골 지배 시대, 킵차크 한국 시대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이 두 시기가 그 우크라이나 형성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키예프 루시라는 이름, 요즘엔 키이우 루시라고 하는데요. 슬라브란 이름이 있고요. 네. 루스는 물론 러시아의 기원이죠. 네. 두 개가 같이 있는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얼핏 들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루스 공국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키예프와 러시아가 워낙 지리적으로도 좀 약간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강도 다르고 네. 왕국을 설명할 때 이제 공국이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그 러시아를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어요. 슬라브족, 슬라브 계통, 러시아 계통. 근데요, 두 개 사실 다른 계통입니다. 슬라브는 아까 말한 슬레이브 같이 그러한 동유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통칭이라면요, 루스의 어원은 바이킹입니다. 그게 그 바링고이라고 해서 바링고이라는 사람들이 이 스웨덴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와요.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의 최초의 역사기, 우리로 말하면 삼국 사기 같은 책이죠. 원초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좀 러시아 사람들이 조금 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슬라브인들이 맨날 자기들끼리는 저기 싸우고 지도자 없으니까는 그 루스 사람들의 바이킹을 자기들이 스카우트해 옵니다. 우리의 왕 좀 해달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원래는 그 스웨덴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루시였는데 나중에 그 루스가 전체 그 슬라브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역사 자체가 우리 같은 이러한 그 아시아적인 역사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그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역사 같은 게 보이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어떤 나라가 그렇게 될까요? 사실은 지금 동남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국경선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서로 치열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5개 국가들이 사실은 전성기에는 거의 뭐 전 동남아시아를 한 번씩은 다 지배했을 정도로 사실 왔다 갔다 했죠. 현재 국경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논쟁점이 있죠, 사실은. 예,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국가들은 한 번쯤은 그 전성기를 가진 나라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마음 먹으면 동남아 다 우리 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작은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만 해도 크메르 제국이라고 해서 태국을 사실은 식민지로 거느렸던 왕국이고요. 당연히 뭐 라오스나 이제 베트남 남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국경이라는 게 땅이 크면은 이제 민족은 이동하게 돼 있고 민족은 흥망성쇠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국경이라는 게 천년 단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도 이럴 정도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뭐 북방민족과 중국 민족이 사실은 한때는 뭐 3,000개 국가가 경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동유럽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이제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키예프 루시는 벨라루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합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너희 나라, 내 나라 자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국경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현대 국경선으로 원조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의미가 없는 그것이 이 전쟁의 명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몽골족이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바투라는 장군이 계속 서쪽으로 진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 폴란드까지 무너뜨렸고 헝가리도 당연히 무너뜨리고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워낙 스텝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킵차크 한국에 굉장히 오랜 지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구로카와 겐지의 관점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 출발이 스키타이예요. 그리고는 한 1000년 이상을 건너 점프를 해버립니다. 곧장 키예프 루시로 가는데요. 제가 한마디 붙이고 싶은 게 그 전에 키예프 루시 이전에 이미 이 지역에도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자르크 한국입니다. 하자르크 한국은 튀르크 계통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죠.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킵차크 한국, 그다음에 그 하자르 한국 합쳐버리면요. 훨씬 더 이 몽골 계통의 역사가 더 길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책만 읽다 보면 그래서 좀 이게 어려운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군데군데 빠져 있다가 갑자기 15세기 이후로 점프를 해버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폴란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 개의 막 싸움을 보여주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아무리 문장이 쉬워도 건너뛰는 게 많다 보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러시아 역사에서는요 타타르의 멍에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 힘든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슬라브인들은 되게 체계도 없이 좀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몽골 지배하에서 사실 그 당시에 몽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 체계와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때가 이 사람들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대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몽골의 그러니까 동유럽 지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서구 쪽 어떤 패널들은 멍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비참한 시기였다. 거의 망가졌다. 모든 문화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일부 이제 아시아 쪽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상업이 더 발전하고 또 이 책에서 보면은 러시아 종교회가 이제 안착하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몽골의 역사, 몽골의 지배 시기나 아니면은 그 하자르크 한국 시기를 적어도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역사가들은 그거를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과연 우리는 우크라이나 역사를 유럽사의 일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입장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약간 더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타타르의 멍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유럽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몽골족이나 이제 동쪽에서의 지배를 조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이제 뭐 나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또 현대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알자는 분명히 참 읽고 있어서 좋은데 과연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깊게 알고 그들의 역사, 한쪽에 편향된 역사가 아니라 좀 균형 잡힌 역사, 유라시아 관점에서 역사를 우리가 읽고 있느냐. 저는 그 점에서 본다면은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이 책은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러한 균형 잡힌 감각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게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면은 어쨌든지 간에 좀 동양적 관점을 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동양적 관점은 거의 없고 일본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만 몇 개 할 정도로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아마 우크라이나 연구하실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흥미로운 대목은 이제 그 킵차크 한국 시대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실효 지배를 받으면서 키예프 세력이 완전히 죽고 이제 북쪽에 있는 춥고 산림지대인 모스크바 공국이 이제 부상했다는 대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그 키예프 루시라는 한 곳이 이제 옆에 바로 폴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폴란드하고 러시아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그 전에 리투아니아도 컸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모스크바가 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베리아까지 정벌을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이때부터 키예프 루시 멸망 이후로는 여기는 서방과 동방 유라시아 세력이 충돌하는 접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렇게 되게 좁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까지 양쪽 세력의 접점이 아니었는데 몽골이 와서 이 세계가 커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변방이 아니었었던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양쪽 세력의 중간이 되어버리는 그 세계의 확장이 되어 간 것 같아요.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결국 태동된 것도 모스크바의 그 발음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스크바 중심으로 이제 슬라브 제국이 재편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모스크바 공국은 지정학적인 자기의 어떤 앞마당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폴란드와도 전쟁이 있었고 리투아니아도 경쟁자였고 더스 이제 독일이라는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전쟁, 슬라브와 이 게르만족의 충돌에 있어가지고 그 중간지대에 있던 우크라이나가 비극의 땅이 된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중간자적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하고 하는 저는 현대의 역사가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그 우리 왜 코사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테트리스 춤추는 그 사람들. 코사크인들이 바로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름부터 자체가 변방 국가거든요. 우는 어디 있다. 크라이는 변방. 변방에 위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변방 민국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저희는 물론 이제 독립국가를 본다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독립국의 시작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변방성이었던 것 같아요. 코자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저희 이제 어릴 적 TV에서 했던 이제 대장 브리바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당연히 기억을 하는데 스토리는 몰랐는데 그 우크라이나 얘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장 브리바를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약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특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코자크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코자크족이 그 정말 세련된 폴란드 영주들한테 굉장히 멸시를 당해요. 그렇죠. 귀족 자제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너무 변방에 이제 문명화가 덜 된 야만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유목민족의 정체성으로 맞대응하는 그 문명의 충돌 지점이 너무 저는 멋지게 묘사돼서 놀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야만성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요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머리를 참혹하게 하는데 러시아에서 현재 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반전 여론이 크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야만스럽게 전쟁하는 마초맨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라브 역사, 슬라브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좀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이 사람들의 평생은 그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러시아 사람들 돈 좀 벌면은요, 애들 다 유럽에서 공부시킵니다. 유럽이 컴플렉스고, 그래서 이를 맞설 때 우리는 자랑할 건 뭡니까? 주먹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내지는 부드럽게 외교를 한다? 그거는 러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때리고 위협할수록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은 그래 우리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좀 그러한 컴플렉스를 힘으로 이렇게 바꾸는 또 그 전략이 또 나온 것이 소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현대사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만 정리하면은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이제 독립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본격적인 세계사에 등장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가 한번 이 코사크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자치를 하면서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우리도 한번 이제 민족 국가라는 걸 만들어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지식인 사이에서 널리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 대중민들에까지 널리 퍼져지지가 않아요. 좋은 예가 일반 그 우크라이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농민들은 다 우크라이나 언어를 쓰고 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러시아 말을 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각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내가 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까지 지방 살면서 하나의 어떤 지역 공동체로서 살고 있었지 딱히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고 뭐 셰프첸코 같은 시인 몇 명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에는 그 19세기의 그런 지식인들의 활동들이 상당히 네.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도 큰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를 모르면은 그 나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5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6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이 현대 20세기를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역사 좀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반도라는 지형 안에서 단일 민족으로 4,000년을 버텨왔다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아닐 텐데 믿고 있기 때문에 땅과 민족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쉽게 판단이 어렵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많은 지명들 약간만 검색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겠고요. 또 다 어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 민족 내지는 하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나오는 역사가 우크라이나 슬라브인들에게는 아예 없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도 이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 그럼 5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또 6회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